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지금 제목이 좀 다른 게 나갔는데 저희가 가장 첫 번째 이야기로 라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네. 관심 많으시죠? 지금 모두의 관심 아닐까요, 사실? 일단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발 뺏지 마라. 한번 네. 자, 하나씩 좀 답답해서 이게 좀 그런데 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뉴스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일단 정부의 입장이 나왔고, 네이버도 사실 컨퍼런스 콜 때 최수연 대표가 그 네.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컨퍼런스 콜에서 뭐 인프라 쪽에서의 약간의 매출 손상이 좀 있을 거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했는데, 네. 네이버도 오늘 첫 번째 공식 입장문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본관계 재설정을 하라는 일본 총무성의 그 행정지도에 대해서 일단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일본에서는 행정지도 하면서 네. 지분 매각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는 이 자본관계 재설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쵸. 그럼 뭔데? 라고 되는 거죠. 그럼 뭔데? 그거 말고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과기부는 또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멘트들 많이 나왔는데 제가 좀 의미 있어 보이는 멘트는 뭐였었냐면, 좀 눈길을 끌었던 멘트는 이거였었는데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 야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 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일본에서는 총무성이 지분 팔아라라는 그 명확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우리 기업들은 당연히 이 자본관계 재설정이라는 말은 이건 지분에 대한 내용인데라고 오해를 하고 압박을 받을 게 너무나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네.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서 개인정보 보안을 좀 철저히 하라는 내용 이상의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인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분 관계를 좀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본 총무성에서 네. 고려하고 있던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취지의 의미로 저는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죠, 그쵸. 사실은. 네. 자본관계를 재설정하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자본이 말이 자본이지 지분관계에 다 자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해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다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오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던 거는 뭐였었냐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회사의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오늘 또 총무성의 비겁한 변명이 나왔는데 자, 마스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번 건에 대해서 경영권 관점에서 얘기한 거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경영권 관점에서 얘기한 거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지배관계 재검토가 경영권 관점이 아니라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교도통신에서는 이 마스모토 총무상이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 이 행정지도의 목적이라고 보는 한국의 우려를 부정한 것은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진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본인들도 생각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고려한 듯하지만, 네. 한국의 여론과 이 너무나도 부정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의미는 아니고 라고 좀 진화하는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네. 이게 약간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를 조금 앞세워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칼은 소프트뱅크한테 쥐어주고 네. 근데 뒤에 손은 이렇게 같이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외교 문제는 아니야. 그렇죠.
니들끼리 기업과 기업 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인데 칼을 휘두르고 있는 손을 잘 보면은 다른 손이 하나 보이지 않는가 약간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그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냐. 그렇죠. 직원들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싱숭생숭하다고 합니다. 네. 좀 의견이 직원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직원은 사실 이참에 허울뿐인 라인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네이버 브랜드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자. 차라리 팔고 동남아 가자. 집중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거 다 의견입니다, 여러분. 네. 반면에 아니 그럼 라인이 일본에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 라인 일본 덕분에 고용되어 있었던 직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련된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의견들이 좀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수 직원은 아무래도 고용 불안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라인 야후를 소프트뱅크에 넘겨주게 되면 라인 플러스 등 한국 법인 직원 2,500여 명을 포함한 라인 관련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릴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 네. 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지난번에 그 소프트뱅크 라인 야후 CEO가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게 기술 독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그렇죠. 기술 독립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라인에서 SNS를 하고 있는 고객분들,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네.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이버에 일부 위탁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에 이게 매출이 잡혔었거든요. 그렇죠. 대신 그 보안을 강화하라고 하니까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에는 그러니까 보관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었던 매출이 아마 뭐 일본의 어느 곳이겠죠? 뭐 통신사가 될 수도 있고 서버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쪽 매출로 옮겨가게 될 이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 그 말이 최수연 대표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었던 그 인프라 관련, 그러니까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에 일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끊기게 되면 이와 관련된 라인 야후에 관련된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가능성이 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직원들의 가장 큰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반대의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부에서는 이미 사실 소프트뱅크가 라인 야후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영권이 뭐 이제 지분 관계는 50대 50은 맞는데 기술 지원을 네이버에서 하고 그러니까 라인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경영은 라인 야후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건 그 실질적인 경영권은 라인 야후가 갖고 있었다 보니까 네이버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차라리 라인 야후의 지분을 매각해서 그 대금을 활용해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자. 그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의견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그 우리가 ISDS라고 하는 국제 투자 분쟁 있잖아요. 네네. 국제 투자 분쟁 조정하는 거 기구 이거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내용을 이제 권순우 취재팀장이 다음 주에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네이버가 지분을 넘긴다고 하면, 그러니까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소프트뱅크는 이 지분을 얼마에 사야 되느냐? 그렇죠. 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최소 10조 원은 좀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그 A홀딩스가 라인야후 지분을 64% 갖고 있는데 네이버가 A홀딩스의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지분의 규모는 한 32.2%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32.2%를 생각하면 32.2%를 라인야후가 다 샀을 때 소프트뱅크가 다 샀을 때 그 금액 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네.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이 24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32.2%는 한 8조 원 정도가 되죠. 네. 그럼 8조 원 정도에다가 그냥 우리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게 되면 대략 10조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소프트뱅크가 이 10조 원을 내고 과연 살 수 있느냐? 소프트뱅크가 10조 원만큼의 돈이 있느냐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위워크 투자 실패라든지 이어서 연이은 소프트뱅크의 투자 실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또 블룸버그에서 그 기사도 나왔던데
소프트뱅크가 이제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집중한다고 다른 주식들 좀 팔고 네네. 이쪽에 투자에 집중한다는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러면 10조 원을 여기에 낼 수 있어? 못 낼걸요. 라고 하는 것도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지금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지분 매각을 일본의 어떤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매각 대금을 잘 받아야 되는 숙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값에 팔아야죠. 그러면. 제값에 팔아야 돼. 잘 받으려면 잘 받기 위해 그러니까 잘 받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또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잘 받아야 되는데 네. 잘 받으려면 어떻게든 우리 여론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그 국가도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집요하게 여기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집요하게 대응을 해야지 만약에 파는 일이 있더라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사실 좀 누가 생각해도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요즘에 그 비상식이 상식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틱톡 매각하지 않으면 너희 다 쫓아낼 거야라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 미국이죠,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이런 참 자본주의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그 조건들을 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판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매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그 언론인들도 그리고 경제 방송들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굉장히 집요한 그 보도를 앞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국제 분쟁으로 국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이게 각 국가에서 나온 이제 언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사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면서 거기서 또 그렇죠. 이제 법적 효용성을 네. 발휘를 하기 때문에 뭐 우리들도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사실 이거는 지금 뭐 외교적으로 비하가 안 되는 그 수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그럼요. 해서 그럼요. 일본 정부 차원의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도 좀 사실은 보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예정이니까 네, 다음 네. 주에도 저희 3프로와 함께 해주시면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 사실은 그 소비자단에서는 약간 네. 그 이야기 다시 나와요. 뭐요? 노노재팬 시즌 2.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그랬죠. 국내 이제 반도체 산업을 조금 말릴 뻔했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우리 기업들은 다행스럽게도 중소기업들이라든지 부품 이런 쪽에서 잘 준비가 돼서 큰 피해는 없었는데 소비자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일본 자동차 안 사기 운동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일본이 오히려 역풍을 많이 맞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라인 사태에 대해서 잘 알든 잘 모르든 간에 국내 기업이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는 다들 지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노재팬 시즌 2다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야말로 진짜 국제적으로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국민들이 이만큼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것만큼은 뭐 좀 알고 전달을 할 수도 있지 근데 않을까? 저는 만약에 이제 네.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불매 운동으로 가는 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네. 그 국민들이 다 같이 이제 대응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불매 운동으로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명분을 쥐게 될 빌미를 안겨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사실 네. 저는 그 이 프레임 자체가 불매 운동으로 가는 게 약간 불안한 건 좀 있고 대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조금씩 지적하고 계시는 대로 국제 분쟁 조정으로 가야 된다. 네. 국제 분쟁 조정으로 이제 자본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 가지 마라.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도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터졌어요. 네, 다음 뉴스 보기 전에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한 거 좀 네.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잠깐 띄워주십시오. 네, 저게 뭐 같아요? 땅덩이 이거는 네. 슈퍼마켓 슈퍼마켓. 아니면 마트? 마트. 네, 슈퍼가 비슷한 건데. 네, 슈퍼 비슷한 겁니까? 네, 슈퍼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제 미국에 깔려 있는 슈퍼차저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건데
오늘 지금 뭐 외신이라든지 국내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영국의 정유 업체인 BP 이쪽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인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외신에서 이제 처음에 블룸버그 통신과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뉴스를 통해서 처음에 전달이 됐는데 이걸 보고 나서는 다들 처음에는 테슬라가 최근에 그 슈퍼차저 전 직원을 해고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천천히 가겠다고 하면서 이 사업 자체를 매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후속 보도들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네. 지금 미국 내에서 테슬라가 슈퍼차저 중에서 임대차 계약이 끝난 부분들 그런 사이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점점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어디 지역을 사업을 축소할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거를 포함을 해서 슈퍼차저 네트워크 자체를 지금 인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네. 좀 간결히 말씀을 드리면 BP가 슈퍼차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도. 네. 그 정도 상황인데 그런 이제 정말 확정된 거 없이 논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 자체가 지금 슈퍼차저 사업을 조금 많이 흥미를 잃어가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불과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NACS라고 하는 충전 방식을 이제 미국 표준으로 지금 이제 도입을 하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이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왔던 이제 보고서 중에 하나가 슈퍼차저 사업권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130조 원에 달할 거다. 오. 1000억 달러. 네. 그때 당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바로 시가총액이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슈퍼차저 그 충전 사업이 LG 엔솔만큼 사업의 밸류에이션이 크다고 그때 봤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왜 포기를 하느냐라고 그러니까,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취재를 계속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슈퍼차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테슬라가. 많지 않고 왜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말하는 130조 원의 가치를 가진 사업을 왜 축소를 하느냐. 뭐냐면 충전 사업은 일종의 부동산 사업과 규제 산업이 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사업인데요. 충전 사업이 부동산 사업이에요? 네. 사실 충전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 수많은 곳,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 6,200여 곳에서 5만 개가 넘는 충전기를 깔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빌립니까? 그 땅을 자기가 다 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땅 주인에게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합시다. 아. 나한테 임대를 해주면 임대료를 얼마를 내거나 아니면은 충전 수익이 얼마를 우리가 쉐어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받는 이제 수익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쨌든 그 세를 내거나 월세. 그렇죠. 월세를 내거나 네. 뭐 전세는 없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슈퍼차저를 운영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 계약이 끝나는 곳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계약을 할 때는 땅 주인들도 여기서 얼마의 수익이 나올지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 몰랐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땅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계약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맺었던 계약금보다 네. 한 20배, 50배 이렇게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여기 굳이 여기 지역에서 이 땅에서 내가 슈퍼차저 운영을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 저희가 그 내막은 모르지만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슈퍼차저로 벌 수 있는 서비스 비용, 그러니까 수익에 네. 비해서 내는 월세비가 훨씬 더 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일부 지역에 있고, 따라서는. 그렇죠. 일부 지역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처음에 슈퍼차저가 들어왔다가 지금 슈퍼차저가 없어진 곳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모 건물에 우리 지하 주차장에 슈퍼차저가 들어왔었어요. 네. 3년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재계약을 할 때가 되니까 여기 땅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임대료를 우리가 한 3배는 더 올려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슈퍼차저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약간 프리미엄을 갖고 들어왔다 보니까 네. 임대료를 굉장히 싸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업체들 슈퍼차저 말고 국내 다른 또 충전기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자들이 계약이 끝날 때 가서 슈퍼차저 빼고 우리랑 계약을 하시면은 임대료를 몇 배를 더 드리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 충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쉐어를 얼마를 해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차저는 수익 쉐어를 안 해줬거든요.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점점 슈퍼차저가
만능이 아니라는 게 점점 나타나고는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BP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뭐냐? 지금 말을 들어보면 슈퍼차저 위치가 가지는 가치가 크진 않아 보이거든요. 네. 위치가 가지는 크기. 근데 BP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유업체예요. 네. 정유업체고 100년이 넘은 기업이고 정유소 사업도 지금 주유소. 몇십 년째, 주유소 사업도 몇십 년째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부동산 쪽엔 도가 텄습니다. 이 기업은. 어디에 차가 많이 다니는지, 그렇죠. 데이터가 확실하죠. 어떤 곳에 있는지 필요한지. 원거리에서 어디에 우리가 주유소 설치해야지 사람들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잘 알죠. 엄청 잘 알겠네요. 노하우가 엄청납니다. 아. 근데 지금 BP 같은 경우에는 BP 펄스라고 하는 충전 사업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이제 2030년도까지 10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이제 막 충전 인프라를 엄청나게 지금 늘릴 계획이거든요. 네. BP 펄스가 뭔지 한번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여기는 단순히 지금 이제 충전기를 만들던 회사를 인수를 해서 만든 사업부였어요. 네. 지금 보이시는 지금 저 충전기가 BP 펄스라고 하는 BP 자체에서 만드는 충전기입니다. 뭐 기존에 우리가 많이 보던 한국에서 보던 그런 충전기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 충전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실제 돈이 안 되고요,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충전 사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충전 사업자가 되려고 보니까 사이트가 중요해진 거죠. 그런데 미국의 좋은 사이트는 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몇 개의 지금 사이트만 갖고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추정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지금 BP는 북미에서 엄청나게 사업 확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퍼차저 자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거를 가져가는 걸 좀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일이 많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지금 충전 관련 이슈가 오늘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건 네.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내에 지금 많은 충전 사업자들이 있고 이제 대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부정적으로 보조금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뭐 기업들을 좀 기업명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이제 채비라든지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는 이제 채비, 그리고 이제 GS 차지비, 그리고 SK 계열사 중에 한 곳, 이런 곳들 지금 5곳이 이번에 경찰이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네. 여기에서는 지금 OCPP라고 하는 인증 문제가 조금 약간 섞여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 문제가 좀 끼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KC 인증까지도 이게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KC 인증은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무슨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규를 따라야 되는 하나의 규제 이제 법규거든요. 이거를 미인증 받은 곳도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 압수수색이 단순히 지금 뭐 보조금 부정수급을 넘어서 어쩌면은 국내 충전 사업계에 좀 큰 일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정밀하게 취재를 해서 하나 좀 제대로 보도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대화창에 유찰스님의 이야기로 좀 서로 약간 감정들이 약간 상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그 만약에 우리나라 정보가 중국에 보관되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사실 그 이게 워낙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가 틱톡 때도 봤고 뭐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테무, 알리테모? 네. 테무가 중국 기업일까요? 아, 그거 진짜 항상 논란이죠. 네. 본사를 보스턴으로 옮겼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시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개인 정보가 뭐 중국으로 옮겨갔다는 의심이 들 때 우리는 과연 그 지분과 회사를 매각시킬 수가 있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잘못했고, 그러니까 우리 그 유철스님의 이야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이버를 통해서 그러면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네. 그 문제는 그 문제지만,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과연 맞느냐,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논란이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좀 이렇게 국제법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의 좀 차이는 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뉴스는 한지원 기자가 준비한 겁니다. 네. 네. 앞에 너무 무거운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네네. 제가 좀 상대적으로 좀 한번 재밌게 준비해봤는데, 네. 네, 그 이번 주 내에 그 K 카페가 해외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네. 이 사진이 이제 할리스 커피 신규점이 새로 오픈하면서 사람들이 웨이팅하는 모습입니다. 어디 오픈한 거죠? 네, 이게 장소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아, 오픈런이 굉장히 긴데요. 네. 이게 할리스가 일본 오사카에서 첫 해외 직영점을 내면서 이제 닷새 만에 6천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이디야도 12월에 괌에 1호점을 열었고 올해 2호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컴포즈 커피도 지난 9월 싱가포르에 첫 매장을 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BTS B를 모델로 해가지고 해외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뭐 투썸이나 메가커피도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제 국내 카페가 네. 해외 진출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바로 국내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포화라는 게 국내 실적이 좀 안 좋다는 뜻인 걸까요? 이제 실적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네. 이제 국내에 이제 그 카페 브랜드가 너무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국내는 포화 상태고 더 이상 이제 성장성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네. 혹시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저는 최소 한 잔에서 많이 마실 때는 한 4잔까지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두세 잔. 저도 네. 이제 한두 잔 마시는데 근데 이게 저희 한국인 한 명이 1년에 커피를 400잔 넘게 마신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겠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152잔이거든요. 그래서 두 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커피 수요가 많은데도 이제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네.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국내 산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국내 커피 브랜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너무 많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게 2021년에 8만 개 수준이었던 카페가 작년에 9만 6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제 국내 카페만 10만 개인 시대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브랜드끼리 경쟁이 치열한데 이디야 커피가 작년 4월에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 처음으로 3,800호점을 돌파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후발주자가 메가커피나 컴포즈 같은 이제 커피들이 3,000개, 2,000개 정도로 점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가맹점 수가 많아지는 만큼 카페 폐업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다음 이 표를 보면은 재작년 4분기 기준 카페 생존율 이제 추이인데 네. 10곳 중에 2곳이 1년 만에 문을 닫고 나머지 한 2-3곳이 3년 만에 이제 폐업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평균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이제 폐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2-3년 전만 해도 한 동네에 저가 브랜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메가커피가 있으면 네. 그 옆에 뭐 투썸이나 뭐 스타벅스 같은 이제 대형점이 들어올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메가커피 옆에 있으면 뭐 컴포즈나 컴포즈 오고, 뭐 백다방 백다방 오고. 네, 이런 네. 거가 들어올까 봐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피 체인점 실적이 이렇게 업계 분위기에 따라서 요즘 또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경쟁력에서 우위가 있는 카페는 그나마 이제 좀 실적이 여전히 좋거든요. 네. 근데 저가나 고가 사이에 이렇게 애매하게 위치한 카페는 그 좀 실적이 안 좋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디야 커피인데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저가 브랜드 하면 메가커피나 뭐 컴포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메가 커피 점주님들이 싫어하시겠는데요. 근데 그만큼 이제 저희가 소비를 많이 하니까 네. 저희도 사실 메가커피만 거의 마시잖아요. 많이 마시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메가커피 이런 게 저가 브랜드가 1,000원, 2,000원대 정도인데 스타벅스는 4-5천 원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간에 이제 있는 이디야 커피는 한 3-4천 원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인데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표를 보면은 그 이디야 실적이 확연하게 꺾인 걸 알 수 있는데 2023년 매출액이 2,755억 원이었는데 네. 전년 대비 0.8% 줄었고요.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메가커피가 이디야 매출을 추월했다는 게 이제 보이시죠?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디야 커피 위기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 컴포즈도 이제 전년 대비 20% 증가하면서 역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 표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일본 오사카의 첫 직영점을 오픈한 이제 할리스 커피도 지난해 매출이 3,100억 정도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전년 대비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역성장을 했다가 21년도 기점으로 이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런 성장성이 지속될지는 좀 의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할리스 커피가 국내 첫 IPO 타이틀을 노리고 있거든요. 네. 아, 맞아요. IPO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말까지 IPO가 목표라 그랬는데 이게 좀 지금 주관사 선정 절차에서 조금 중단된 상황이고요. 사실 유통업계에서는 중단된 이유가 이제 기업 가치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해야만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통업계에서는 IPO 진출 자체가 네. 좀 프랜차이즈는 좀 어렵다라는 반응이거든요. 음. 그래서 왜냐하면 이디야나 투썸 플레이스도 이제 상장 추진에 나섰긴 했는데 네. 사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수 시장에서 발생해서 성장성이 좀 미비하고 네. 이제 해외로 진출해야지 그나마 이제 성장성을 올릴 수 있고 또 이제 투자자들 관심 끄기가 좀 어려운 종목은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해외로 진출하면은 이제 해외에서는 과연 잘 될까가 이제 좀 쟁점 같은데요. 네. 네네. 사실 이제 K 커피의 해외 진출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2000년대 초중반에는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했습니다. 네. 이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조금 전에 그 한국인이 1년에 커피를 400잔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11잔 마시거든요. 그래서 표를 보면은 여전히 커피점 현황이 중국이 압도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소비량 자체가 적으니까 커피 사업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투썸이 2011년에 중국에 진출했었고요. 네. 400개 넘는 매장을 확정했었는데 10년 만에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중국 법인도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디야도 2005년에 진출해서 3년 만에 좀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중국 진출 때는 뭐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었지만 네. 뭐 요즘은 K-팜이니 이렇게 K-한류가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다시 추진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과거의 쓴맛을 봤으니까 네. 이제는 좀 잘하지 않을까 해서 막 시작하는 사업 단계라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BTS를 모델로 쓰는 브랜드는 뭐 남미 쪽 네. 이쪽으로 진출을 하면 혹시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하는 곳은 이제 축구가 뜨거운 나라 그쪽으로 좀 진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냥 짧게 지나갔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중국 진출을 할 때 그때 진짜 좀 우리가 나이브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막 네. 그때 흔히 했던 얘기가 야 우리가 모나미 볼펜만 13억 개를 팔면 얼마냐 뭐 이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압권 채널에다가 요즘에 그 최근에 커피콩 가격 네. 급등한 거 사상 그렇죠. 최고가 치고 있는 거 그거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꼭 보세요, 좋겠습니다. 진짜. 네. 제가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국은 커피를 잘 안 마시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죠. 왜냐면 중국은 차를 사랑하는 민족이거든요. 네. 거기다 대고 야 커피를 10억 잔만 팔면 얼마야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좀 문제가 됐었던 거고 저는 조금 전에 제노님께서 댓글에 올려주신 딱 그게 너무나도 와닿는데 저것도 팔라고 하겠네. 지금 할리스 커피 일본 진출한 거 말한 거잖아요. 할리스까지 뺏기나요? 네. 저것도 팔라고 하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변화가 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비단 우리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해서 참 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를 전해드리기가 진짜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좀 그 변화가 좀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짧게 빠르게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이제 실적 발표한 것 중에서 이제 좀 하나인데요. 한전이 이제 이번에도 1분기에도 흑자를 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연결 기준 매출액이 23조 2,927억 원, 영업 비용이 이제 21조 9,934억 원, 이렇게 하면서 영업 이익은 1조 2,99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전은 3분기 연속 흑자를 내게 됐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누적 적자는 한 40조 그렇죠. 원 가량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뭐 전년 대비해서 약간 유가가 조금 빠졌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 또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또 전기 요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전기 요금 인상한 이후부터 지금 3분기, 4분기, 1분기 계속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간략하게 그 단신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네.
한국콜마 실적 발표됐는데 그 영업이익이 169% 성장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지금 보시면 매출액도 17.9%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168.9%.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가 그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네. 특히 일본, 미국, 동남아 이쪽에서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들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 대부분의 인디 브랜드라고 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공장을 갖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네. 위탁 생산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이 바로 한국콜마고,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국콜마의 이 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스토리지만 그것 때문에 이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눈에 띄었던 건 뭐였었냐면 특히 이제 그 미국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네. 그러니까 미국이 눈에 띄는데 미국은 일단 미국 법인이 매출액이 70억 원으로 7.7% 늘긴 했는데 영업 이익이 적자 규모를 줄인 거예요. 근데 미국에 뭐가 좋냐면 이런 거죠. 미국인들은 색조를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맨 얼굴로 다니나요? 보통은 맨 얼굴로 다니고,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야 이제 색조를 굉장히 진하게 하시는데 색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인들의 특성은 사실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백옥 같은 그 연예인들 피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 기초 많이 사겠네요. 기초가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나라의 선 제품, 그쵸. 선블록 좋죠. 제품들 요런 데에서 또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컨대 조선미녀 같은 거 이게 원래 미국에서 인기 끌고 한국에서 역주행했던 맞아요. 그런 거다 보니까 요런 게 인기가 많이 있어서 선블록 제품이 상당히 좋다. 그런 것들 덕분에 한국콜마의 실적이 좋았다. 결국 뭐 한 기업의 어떤 실적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현재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를 좀 볼 수 있는 단면이라서 네.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3프로 뉴스룸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니까요.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